흔들리지 않는 부동산 평가 기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입지 가치를 파악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입지에 주목해야 할까요? 미래 가치가 높아지는 입지에 주목해야겠지요. 가치 투자의 최고봉 워런 버핏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년 이상 보유할 주식이 아니라면 단 10분도 갖고 있지 말라고 말이죠. 내 집 마련도 같습니다. 10년 이상 거주할 만한 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매수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실거주도 결국 투자입니다. 결국 부동산을 매수한다는 것은 10년 후의 가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RH 코리아의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 3부작.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 서울 부동산의 미래. 서울이 아니어도 오를 것은 오른다. 부동산 의사결정에 필요한 여러분만의 확실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 3부작. 바로 여러분의 10년을 함께할 책입니다. 빠숑의 세상 답사기. 안녕하세요, 빠숑입니다. 빠숑의 세상 답사기.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야, 일부에 거기 폭풍 수달 떨었는데요. 진짜 저희 얼굴 마주보고 그냥 쉴 새 없이 그냥 1시간 동안 떠들었어요. 근데 아마 이제 듣는 분들에 따라서는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도 있고 되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 저희 말씀 들었던 것 중에서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갖고 기억만 하셨다가 뉴스 나오는 것들 내년에 한 번씩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아, 이게 저 얘기였구나,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현재 얘기도 했지만 이제 미래에 펼쳐질 시장에 대한 얘기들을 했는데, 고민도 많이 하고 평소에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희망사항도 섞었지만 좀 안타까운 마음도 섞은 부분들이 있어서, 예, 좀 같이 좀 공유하시고 여러분들 생각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좀 어려운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데는 저희 방송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런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 하실 수가 있는데, 적어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좀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2부는요, 좀 이제 좀 소프트한 얘기 해보려고 해요. 그래도 이제 저희 뭐 부동산은 그래도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2부는 좀 편하게 우리 살고 있는 입지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입지들의 가치에 대한 것들 좀 편하게 얘기해보고자 하는데, 최상호 위원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입지에 대해서는 그 위즈덤 하우스에서 나온 오를 적만 짚어주는 부동산 투자 전략에 정말 잘 나와 있어요. 제가 입지 설명한 책 중에서는 제일 좋아하는 책이고요. 굉장히 여러 번 좀 반복해서 읽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이 책의 프롤로그를 보시면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제2의 강남이 될 적을 찾아라 라고 써 있습니다. 아마 해서 강남이 아닌데 강남처럼 좀 미래 가치가 확보된 좀 보장이 되어 있는 입지들이 어딘지를 좀 이렇게 정리한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입지들, 어차피 뭐 강남 사라 그러면 사실 거잖아요. 사실 분들은 사시고, 우리 대부분 99%는 강남을 못 사기 때문에 강남 이외의 지역들을 한번 갖고 좀 말씀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보시면은 제 1장이 무조건 서울 세력권에 투자하라고 돼 있어요. 네. 그죠? 네. 서울 세력권의 의미를 한 번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 세력권은 그냥 신조어인데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도 뭐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특정 시도에서 서울로 그 통근이나 통학을 하는 만 12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몇 프로인가, 가령 100명이 매일 통근 통학하고 있는데 그 중에 20명이 서울시로 간다. 그러면 그게 20% 정도 되는 건데, 저희가 이제 이 통근통학 비중이 15%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제가 서울 세력권에 해당된다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지방 같은 경우에는 부산과 경남, 뭐 이제 대구와 경북, 그리고 대전과 충남, 뭐 광주와 전남북 이런 경우에는 20%, 15% 이상 부산시로 가지 않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경남에서 부산시로 되게 많이 갈 것 같지만 실제로 거의 안 가요. 근데 이제 오로지 수도권에서만 과천이나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 정도 되는 비중이 이제 그렇죠. 서울로 통통을 하거든요. 아, 성남은 20%대네요. 예, 근데 이제 분당구가 좀 30%로 높은 거고. 네. 근데 그렇게 통근통학을 많이 하는 그런 도시 지역을 행정구역상 서울은 아닌데 서울 세력권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제가 규정한 겁니다. 서울의 핵심인 강남을 실거주로 매수하실 분들은 그쪽 가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최소한
이 정도 되는 지역들 네. 경기도권까지 그래서 네. 서울 세력권, 서울 통근 통합권이 15% 이상인 지역들. 통근 통합 예 맞아요. 예, 맞습니다. 통근 통합 이게 15% 이상하면 예. 이게 저기 인구 기준인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제 이게 맞벌이 가구가 아니라 한 집에 한 명만 일을 한다라고 네. 하면은 이 비율이 더 높은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날카로운 예. 지적이십니다. 그러니까 과천시가 지금 거의 40%잖아요. 네. 막 거긴 생각해도 맞아요. 맞벌이가 아닐 네.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럼 80%라는 얘기잖아요. 거의 뭐 거의 그렇게 볼 수 있. 그러면은 서울시에서도 서울로 출근하시는 분들이 아닌 사람들이 많으면 네. 이건 그냥 서울로 봐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 그렇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네. 그게 광명이랑 과천은 어. 서울로 편입될 뻔했다가 네. 뭐 11.6 때문에 안 됐나요? 그래서 그쵸, 안 그쵸. 됐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이게 너무 이제 서울이 무분별하게 확장되는 게 싫어서. 네네네. 그래서 광명이랑 과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공이번호를 쓴 이유가 그런 것들이 있다. 네, 그러니까 편입 네. 거의 직전이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행정구역으로 도시를 보지 말고 이제 기능적인 측면을 보고 이제 그러네요.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를 음. 토대로 시장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음. 세력권으로 시장을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계속 뭐 평택 어때요, 동탄 어때요, 사실 이런 질문을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받는데 네. 이제 그런 경기도 도시에 대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을 때 네. 이렇게 세력권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제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거 팩트잖아요. 그리고 네네. 그렇죠. 그다 곱하기 2를 하게 되면은 이게 그냥 단순히 이제 곱하기 뭐 정말 참신하십니다. 예. 15%면 굉장히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근데 곱하기 2를 하는 순간 네. 40%는 80%가 되고 네, 네. 30%는 60%가 되면은 이게 엄청난 숫자거든요. 감이 확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과천, 광명, 하남 뭐 책에서 상위 수준으로 언급한 지역들은 그냥 서울 거긴 완전 중에서도 서울이죠. 완전 예, 서울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지역이 비싼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충분히 논리가 성립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경기도가 왜 비싸?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건 서울이기 때문에 비싸다고 하면은 충분히 네. 이해가 그러니까 되실 것 서울시는 같습니다. 제가 책에 쓴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음. 서울시는 1인당 업무시설 면적이 너무 넓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로 인당 업무시설 면적이 2.4제곱미터로 한 평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서울에만 5.7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이 대거 공급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반면에 서울의 1인당 주거 면적, 네. 1인당 주거 면적은 30제곱미터예요. 우리나라 전체로는 33제곱미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주거는 음. 평균보다 3제곱미터 부족하고 네. 업무시설은 3제곱미터 이상 많거든요. 거의 뭐 비로 되면 2배가 많은데. 예, 사실 업무시설 면적은 서울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서울시에는 주택이 부족하죠. 저 업무시설을 커버하기 위한. 물리적으로 부족해요. 네, 물리적으로 부족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경기도에 그 주택 주거 기능을 아웃소싱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도시 구조 때문에 통근 통학이 저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폭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막 그런 얘기 하세요. 뭐 서울 인구가 줄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빠질 것이다. 근데 이거는 서울 인구가 주는 게 아니라 대신 경기도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서울 네, 통합권에 있는 지역. 그게 많은 분들이 오해로 그렇죠. 서울에서 네. 경기도로 자가나 막 사람들이 이전을 하면은 서울의 그 뭐 주택 수요가 낮아진 거냐 이렇게 설명을 하곤 하시는데 정반대거든요. 그렇죠. 거꾸로잖아요. 네. 살 집이 없어서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서울의 아주 먼 미래의 모습은 거의 대부분 다 상업화 될 거예요. 그렇죠. 상업시설화. 아무래도 그렇겠죠. 주거 기능은 점점 더 외곽으로 나가고 이제 업무시설과 상업시설과 뭐 문화시설과 교육시설과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점철돼 있고 네. 주거 기능은 뭐 외부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점점 더 그 세력권의 규모는 커질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세상 의원님의 말에 100% 공감하는 게 자꾸 상업지역화 되는 것들이 서울서 일단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할 택지도 없기 때문에 기존 이제 부지들을 어떻게든지 재생을 하든지 뭐 할 텐데 다세대 빌라 해서 한계가 있잖아요. 결국 거기다 네. 상업지역 될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강북 쪽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지금 마지막으로 좀 또 크게 할 때들이 용산이랑 여의도라고 하는데 거기는 주거지역이 거의 없어요. 어떻게 업무지역이거든요. 용산도 그렇고 여의도도 그렇고. 그리고 업무지역 상업지역에다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시설이나 상업시설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서울에 주거지역이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주택가격이 뭐 와야 돼.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 일자리 서울의 집은 되는 점점 더 감소할 겁니다. 아마 네네. 대신 양질의 집으로 교체는 될 거고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서울 세도권 지역에 투자라는 말씀은 서울의 통근 통학이 가능한 지역까지가 네. 서울의 수요 범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그래도 절대 수요가 있다. 뭐 그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그럼 그
그런 지역 중에서 네. 뭐 이게 입지를 찍는 건 아니지만 네.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좀 미래 가치가 있고 아니 지금 미래 가치도 높고 네. 지금 현재 가치도 높고 미래 가치가 좀 보장돼 있는지 확실한 지역들 비싸도 상관없어. 예, 어떤 적이 있을까요? 아니 그거는 예. 저는 책에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네네. 그 아까 경기도가 이제 굉장히 많은 주택들을 예. 주거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시에 베드타운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런 네.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네. 경기도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뭐 나는 뭐 늘 뭐 너가 갑이고 나는 을이냐 약간 이럴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경기도 안에서도 네. 소위 자급자족을 선언한 도시들이 있거든요. 아, 그게 이제 판교 판교. 신도시가 그 자급자족을 선언했고 네. 그 자급자족 선언한 거는 토지이용 계획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소위 지금 근대화된 도시를 만들게 되면은 전체 도시 면적의 60%를 네. 도로와 공원에 할애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나머지 40% 정도의 도시 면적만 네. 건축물을 짓게 돼요. 아, 예. 그 건축물들을 어떻게 짓냐에 따라서 그걸 집으로 꽉 채우면은 그냥 네. 베드타운 주택 기능만 있는 거고 음. 그 중에 이제 뭐 절반은 상업시설로 채우고 절반은 주거로 채우게 되면은 일자리도 있고 집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판교에서부터 저런 상업시설의 비중이 높아져요. 네. 다른 시도와 다르게. 어,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시도에 그 시도별로 토지 이용 계획도상 그 상업시설 비중이랑 주거 비중을 다 적어놨는데 네. 우리나라 일개 신도시는 음. 뭐 예외 없이 주거 비중이 한 32%쯤 돼요. 네네. 도시 한 60%는 도로 공원으로 깔리고 32%는 주택으로 깔리고 네. 그럼 8%는 뭐 깔리겠습니까? 뭐 근린상가 깔리고 그쵸, 그쵸.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요. 대부분의 일개 신도시에는. 네. 그리고 이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예요. 김포 한강 신도시, 풍무 아니면 하남 미사 신도시, 파주 은정 신도시. 저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도시 지역이 그 업무 시설 비중이 너무 적어요. 근데 판교는 비율로는 작지만 판교라는 도시가 좀 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판교부터는 이제 한 10% 정도에 근접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게 이제 작동을 해서 업무 시설이 일자리가 막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판교가 이제 점점 자급자족화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경기도 통틀어서 수도권에서 가장 미래 가치가 높은 신도시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뭐 저는 예외 없이 성남시 판교 지역이라고 그냥 선언하겠습니다. 판교 분들한테 네. 성남시 그러면 싫어해. 네. 그럼, 판교라고 할게요, 그러면. 아니, 농담입니다. 네. 자담회를 진행하는데 네. 자꾸 성남시 분당구 판교 왜 기랬더니 네. 자꾸 저를 째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여기는 판교인데요. 딸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남시라는 타이틀이 싫은 거예요. 이분들은 보니까. 예. 그거는 이촌동 사시는 분한테도 어디 사냐고 물어보면 네. 동부 이촌동 산다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맞죠, 느낌이죠. 서구 이촌동과 또 분위기가 다르니까. 네. 예. 그리고 이제 강남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판교는 지금 일자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판교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건가요? 판교 지역만 따로 되어 있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분당구로 엮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분당구는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비중이 30% 넘어요. 그렇구나. 그럼 성남시 여기는- 전체보다 훨씬 높은 거죠. 그럼 이제 판교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보면 더블 프리미엄이네요. 네, 근데 반대로 서울에서도 그 네, 가장 여기 많이 많으니까. 빠져나가는 지역이 또 판교예요. 예, 워낙 예. 또 저희가 좋아하는 선망의 또 IT 기업들 다 있으니까. 예, 예. 약고 또 양질에 있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제가 근데 그런 거 자주 얘기하면서 판교나 분당 쪽에 기업이 들어가게 되면은 네. 직원들 구하기가 되게 쉽다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 되게 중요해요. 예. 테헤란로에 직장이 있으면은 예. 주거 밀집 지역이 예. 테헤란로에서 위로 가면은 이제 서초, 압구정, 예. 반포 막 이런 데 나오는 예, 거고 그렇죠, 옆으로 가면은 도곡, 역삼 더 예. 막 나오는 거고 예. 그 주변엔 서초동 일대가 나오니까 다 주택 가격 소위 초고가 단지들만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신입 직원들이 직장이 거기라 했을 때 주거지 선택하기가 엄청 어려운데 예. 분당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네. 분당이요? 그럼 분당에서도 출퇴근 가능하고 그다음에 평촌도 가능하고 용인도 가능하고 수지도 가능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30분 이내 통근통학자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위치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입점하시는 기업들이 그런 혜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판교 예. 공실률이 그래서 1% 오피스 공실률이. 아, 1%면 강남이나 여의도 서울이 지금 예. 뭐 한 12, 13% 그렇죠. 되고 여의도 20% 거의 육박하는데 예. 여기 공실률 1% 완전 빽빽하게 채워져 있는 이유가 있다. 네. 결국은 이렇게 양질의 일자리가 집중해서 몰려 있다는 것들은 주변 지역한테 정말 큰 혜택이고 일자리 입장에서도 혜택인 것 같아요. 또 네. 이렇게 인재들을 또 많이 영입할 수도 있고 네. 이게 지방 막 저쪽 수요 없는 데 가게 되면 막
안 가고 막 이직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선순환 효과인 것 같아요. 주택이든 오피스든 그렇습니다. 야, 판교는 지금 되게 비싸잖아요. 막 평당 그 푸르지오 그런 거 같은 경우 막 평당 4,500 이렇던데. 네. 저는 그러니까 자급자족형 도시는 저는 이제 이걸 산꼭대기로 종종 비유하는데 네네. 서울 세력권은 서울이라는 거대한 산과 산꼭대기가 있고 네네. 판교 세력권 역시 판교라는 산꼭대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판교라는 산꼭대기의 상단은 함부로 추정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자급자족형 도시면은 그 도시만의 엣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뭐라 그럴까, 뭐 함부로 상한을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판교에 대해서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계속 이게 판교 집값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좀 똑같은 말씀을 답변을 드리긴 하거든요. 이게 각 지역의 진짜 좋은 지역의 랜드마크들은 상한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들이지. 네. 투기꾼들이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이런 건 투기를 안 하죠. 이런 상품들은. 그렇잖아요. 예. 사람들이 약간 오해하고 계신 게 그 비싼 집값들이 비싼 것들이 투기꾼이 올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최상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죠. 일부에서 6억 원 미만 주택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6억 이상 주택들을 투기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좀 판단을 하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네. 또 모 방송국에서 네. 강남 집값 평당 1억 만든 사람이 저라고 또 방송에 나왔다. 제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무슨 수로 평당 1억을 만듭니까? 네. 그거는 진짜 그럼 거의 절대 젓는 거의 그런 역할인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상파 공중파 방송에서 되게 뭐 그러니까 하는 시장이라는 겁니까, 거는 약간 실체가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존재들이 다 모여서 만드는 건지 네. 특정인 일인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네, 이리저리 지금 표지만 장식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가 아니에요. 다른 것들을 비판하시는 건데 표지가 저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네, 지금 원래 유명하신데 더 유명인 되고 계십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 본업이 있는데 제가 본업을 뭘 하시는지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숑의 세상 답사기. 판교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광교도 있습니다. 광교요? 네. 광교가 왜냐하면 좋나요? 광교도 이제 토지 이용 계획도상 이제 소위 업무 시설이라든가 다른 상업 시설로 쓰이는 그런 용지 비중이 거의 광교도 20%에 육박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광교가 굉장히 그래서 자급자족형 도시로 기획이 됐는데 네네. 아직 다 안 채워진 거죠. 일자리가 아니요. 네, 그런 시설들이 아직 다 광교는 아직 개발이 완전 끝나진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1기 신도시 입주하고 이제 활성화된 다음에 1기 신도시의 단점들이 자급자족 소재가 아니라 다 베드타운이었다. 네. 그래서 2기 신도시 만들 때는 자급자족형 신도시를 만들겠다라고 기획을 했던 것들이었었잖아요. 네. 사실 1기 신도시도 어느 정도 상업시설이 들어갈 만한 공간을 성남시하고 고양시는 대거 배정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성남시의 그 상업시설 공간들이 다 지금 주상복합이잖아요. 그러네요. 그 소위 그 파크뷰 정자동. 네, 정자동에 있는 주상복합 사실 파크뷰는 그 약간 비리 사건으로 파크뷰 비리를 캐면서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또 이제 스타로 이제 부상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가 이제 주상복합으로 바뀌는 게 원래는 이제 좀 상업용지로 할 거였는데 그 주택 준공하고 나니까 94년 5년인데 3년 있다가 IMF 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빈 땅이 되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그 시행사들의 창조적인 생각이 주상복합을 만들어내가지고 이제 그거를 그때 97년 말 8년도에 분양하기 시작하면서 2001년 2년에 준공돼서 이제 결국은 기승전 다 주택이 됐죠. 그렇죠. 네네. 주상복합도 주상복합 아파트니까 네네네. 오피스텔 내지는 일자리가 들어오기보다는 일자리는 결국 다 판교로 갔네 결국. 글로 들어올 수도 있겠었겠네요. 그럼 지금. 네. 원래 그러니까 분당 설계할 때 나름 괜찮은 설계를 했었는데 시기 상황이 이제 공교롭게도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아파트로 채워졌다. 네. 그럼 저기 지금 정자동에 네이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블록이 그렇게 다 IT. 네, 다 이제 했었겠네요. 야, 그러면 정자동이 더 비쌌겠네. 그렇게 됐었으면. 아, 맞아요. 네. 그렇게 됐으면 이제 진짜 경부고속도로 그 축 있는 그 동네는 정말. 그러니까 IMF가 한 지역의 운명을 바뀌기도 했네요. 아무튼 광교도 그런 일자리가 들어올 지역으로 괜찮다. 네, 그렇게 토지 이용 계획도 도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 식의 도시 설계 약간 트렌드입니다. 근데 이제
과천 지식정보타운이라는 아직 개발 안 된 도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뭐 면적은 좁지만 네. 과천 지식정보타운도 이제 이런 도시 지원시설 용지 비중 거의 한 20%까지 키웠기 때문에 네. 어쨌든 자급자족형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긴 하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왜 판교를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냐면은 네. 판교는 이미 성공한 모델이고 그렇죠. 자연스럽게 오피스텔 공실도 가장 적고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니까 이제 업무 시설 점점 더 확장하고 있는데 그럼 네. 자연스럽게 도시의 세력권도 커지게 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얘는 이제 드디어 바람 탔거든요. 네, 바람 그렇죠. 탔기 때문에 제2, 이제 제3 판교 테크노를 만든다고 네네네, 하고 네. 뭐 확정돼 있고. 다른 후발 주자들이 이제 막 도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1등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등도 거의 압도적인 1등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신도시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해보고요. 네. 지금 제가 또 궁금한 게 구도심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 이제 진짜 소위 말하는 일기 신도시 개발하기 전부터 혹은 일기 신도시랑 좀 맞물려서 뭐 수원, 뭐 네. 고양시 뭐 네. 그런 데도 있잖아요. 네. 성남 또 그 중원구, 수정구 이런 데들 뭐 어떻게 보세요? 구도심을 재생하는 그런 시도 지역은 네. 저는 뭐 부동산 정책이 도시개발 정책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왜냐하면 재생 개발보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아마 지방도 마찬가지일 텐데 네네. 대전도 그렇고 지금 네. 도심이 다 좀 다 낙후됐잖아요. 네네. 원도심들이. 그래서 그것들이 재생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은 인식을 하는데 또 그거 냅두고 옆에 신도시를 또 개발해 놨고 네. 또 도심을 또 이제 재생한 게 되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수요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여기서 유입이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이제 도시화율 거의 어떤 의미에서 도시화율은 거의 정점 찍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지방에 있는 구도심들이 재생이 안 되는 지역이 아주 많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예. 그래서 뭐 시별로 비교하자면 대구처럼 대구. 네, 이렇게 도시가 외형으로 확장 안 하고 수직으로 뾰족해지는 그런 형태로 도시 개발을 계속하는 데는 미래를 좋게 보고 있고 네네네. 말씀하신 대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양적 팽창도 많이 했고 네네. 양적 팽창 막 한 상태에서 다시 지금 구도심 돌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네. 재생을 네. 그러니까 정비 사업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정말 말씀하신 외부 수요가 좀 많이 받쳐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옆에 또 세종시가 또 한참 또 커지고 네. 있고 또 이쪽은 청주도 예. 또 확장 그렇죠. 중에 있고. 근데 지금 정부가 약간 부동산 정책을 그 중심지를 대전, 충남, 세종 일대로 약간 클러스터화할 생각이 또 있어서 네네. 이제 뭐 그런 게 잘 통하면은 네. 이제 지금 대전시도 재생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정비 한참 사업이. 진행도 하고 네네네.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 와룡 그 도룡동 같은데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지방의 소도시들, 중소도시들은 이제 원도심이 이제 슬럼화되는 그런 현상이 더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업 도시 혁신도시가 내려가도 이게 다 못 채우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서. 지금 지방에 가보면은 저희도 그 국민연금 때문에 전주를 많이 가잖아요. 그렇겠네요. 전주만 가도 네. 전주 뭐 한 달에 몇 번씩 가는데 그런데 네. 가면은 전주 원도심과 신도시가 있는데 예. 그 원도심에 있었던 지점들이 점점 신도시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도 네, 새 아파트나 네. 그런 택지 개발지구 좋아할 테니까. 네. 그래서 원도심은 점점 공실 올라가고 네. 네, 뭐 그런 게 자연스럽게 보여요. 네. 근데 그렇게 원도심 지역이 이제 슬럼화되는 거를 방치해야 되는가 하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이제 개발이 정비보다는 더 쉽기 때문에 그 네. 개발에 대한 유혹을 잘 못 버리는 것 같아요. 아, 개발이 정비보다 쉽다. 훨씬 쉽죠. 정비는 소유주가 이미 다 그 그렇죠, 그렇죠. 구분 소유주가 이해관계가 되어 또 있어가지고 엄청 이해관계 엄청 복잡하고 네. 절차 사업이지만 네. 개발은 딱 그 택지 개발이랑 도시 개발 지구 딱 지정만 지정해가지고 하면은- 통으로 그냥 네. 한 큐에 하면 되니까. 이게 그러면 이게 개발 편의성 때문에 그렇게 될 수. 네네. 개발 편의성 때문에 자연스럽게 도시는 더 넓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더 밀도가 낮아지고 네. 밀도가 낮아지면 수요가 없으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쇠퇴의 길로 가는 게 뭐 지방 소도시들이 맞닥뜨린 현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뭐 도심 재생을 하던 신규 택지를 하던 주변에서 밀려들어온 수요가 많기 때문에 다 채우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채울 데가 없잖아요. 그 지방에서 예, 빠져나가는 수요들이 예, 많은데 예. 그래서 이게 좀 몇몇 걱정이 되는 지역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서 그렇잖아요. 이게 또 맞아요. 서울서 다 내려갈 것도 아니고 뭐 그래서 좀 이건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공부를 좀 해야겠구나 입지 공부를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예,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강북 쪽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 서울 강북 쪽, 네, 강북 쪽 지금 뉴타운들로 많이 진행이 됐고 좀 추진하고 있긴 한데 뉴타운들은 그냥 다 좋은 거죠? 취준만 하면은 강북은? 아니 뭐 뉴타운은 뭐 어느 뉴타운 예외 없이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어차피 좀 분양가 정책도 비싸게 뭐 준영도 못하고, 네. 그리고 또 도심 재생이고 새 아파트고 지금 네. 새 아파트가 필요한 지역에 새 아파트 공급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여기는 뭐 그냥 의문을 가질 필요도 없는 저는 거죠. 서울 세력권 안에서는 네. 신규 분양이 있으면은 거의 무조건 받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외 없이. 서울뿐만이 아니라 네. 서울 세력권, 네. 경기도, 인천까지 네. 포함해서. 가령 부천도 서울 세력권이잖아요. 예. 그런 분양이 있으면 그런 거 무조건 받으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 서울 세력권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새 아파트네요. 네, 왜냐면은 아시지만 네. 그 준공 5년 미만 건축물 너무 부족하고 사실 그렇죠. 새 아파트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아파트를 막 세대로 말씀하시는데 네. 몇 세대 각자 자기만의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2008년도에 준공된 아파트 이후부터가 새 아파트라고 불러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네. 그때부터 표준 바닥 구조 예. 이제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한 표준 바닥 구조로 슬라브 두께가 두꺼워지고 그 다음에 전층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고 지하 주차장이 표준화되고 발코니 확장도 막 규제가 없다가 이제 발코니 확장에 관한 거 2005년에 세팅하면서 1.5m 폭으로 딱 그 뭐라 그럴까 표준화가 되었잖아요. 그 전에 막 2m짜리 광폭 발코니도 있고 화단 놓고 막 그랬어. 네네. 방만한 발코니 있고 막 이런 게 네.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08년 전으로 다 세팅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건설된 거는 신축이라고 봐도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이후에 바뀐 거는 사실 많지 않아요. 그냥 창호가 약간 인면분할 창호 도입되고 그냥 뭐 약간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아파트의 비중이 너무 적다. 네. 예,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서울 세력권 내는 뭐 신축 아파트가 뭐 지금보다 몇 배는 더 필요하죠. 예. 그럼 결국은 세력권은 안전지대네요. 안전지대. 그러네요. 아, 모든 도시는 자기만의 세력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들고 싶은 얘기는 서울도 세력권이 있고 인천 세력권이 있고 뭐 동탄 세력권, 부산 세력권 다 세력권이 있고 각 세력권이 그 도시의 수요의 총개나 비슷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게 커지냐 안 커지냐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서울 세력권의 그 숫자가 커져 왔고 네. 앞으로도 커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부는 그래서 그 소위 이제 서울을 약간 해체하는 식으로 기능들을 자꾸 그 이전을 시켜가지고 네. 예, 요새 막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대학 다 이전시켜야 된다. 뭐 어떤 데로 막 다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대학 본원을 다 이제 이전시켜야 된다고 얘기하신 분도 많이 생기고 있고, 네. 서울 세력권 해체하려는 그런 주장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학교를 지방에 보내면 이게 서울대학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뭐 세종에 보내버린다거나. 예. 예. 세종시도 엄청 넓거든요. 넓죠. 아직도 뭐 이제 4생활권 하고 있으니까 뭐 5생활, 6생활 또 옆에 확장할 때 더 있으니까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슈가 이번 정부에서는 뭐 누가 봐도 북한과의 관계 이쪽 관계 개선이라든지 개발 사업들을 굉장히 좀 공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다는 생각을 듣고 있거든요. 네. 철도 놓겠죠? 북한하고 연계되는 철도. 아, 예. 그 남북 철도는 이제 내년 1월에 그 예비 타당성 면제 목록에 포함이 되면은 네네. 네, 사업자 선정해서 건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그 철도를 놓게 되면은 그게 여객이에요, 화물이에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둘 다 포함될 걸로 보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네. 되면 저희 쪽에서 뭐 어떤 뭐 기대 효과,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요? 아, 그거는 이제 뭐라 그럴까? 철도를 놓게 되면 어쨌든 물류가 연결이 되니까, 네네. 예, 물류가 연결이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게 좀 이제 지금 북한 리스크 때문에 한강 이북 지역이 좀 어떻게 보면 강남 쪽, 이 남쪽보다는 많이 싸잖아요. 아, 그렇죠. 갑자기 네. 아, 갑자기 이제 막 거의 한 70년대 그 감성으로 접근하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네네. 싸잖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네. 보면 이제 한강 이 북쪽에도 부동산의 좀 영향력이 좀 긍정적인 그분들 입장에서는 영향이 있을까요? 그거 굉장히, 근데 저는 그게 네. 그 강북 지역이 강남권 대비해서 주택가격이 싼 거는 네. 이제 강남에 도시기능이 밀집돼 물론 있어서 그렇죠. 네. 그런 거고, 네. 강북 지역은 이제 그 도시기능이 정비되지 못하는 시절에 먼저 개발돼 버린 그렇죠. 원도심이기 네. 때문에 네네. 이제 갖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뭐 북한 때문이라고는 생각 안 하고 있는데. 강북이 서울 강북이 아니라 네. 뭐 그래서 양주,
파주. 경기 북부요? 네, 경기 고양시. 북부권. 그러니까 한강 예, 이북 쪽에 예. 있는 모든 지역들. 예, 그런 지역들이요. 경기 북부권이요? 음. 네. 근데 저는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주택 가격이 싸다고는 특별히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예, 예. 네. 네. 그러면은 영향은 크게 없을 것 같다. 그래도. 아니 오히려 그게 뭐 관계가 개선되면은 음. 사실 그 접경 도시들은 보통 다 발전을 해왔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관계 개선되면 오히려 수혜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질문들을 워낙 많이 하세요. 아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양시, 파주시, 양주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은 이제 부동산 대세 상승장에서 거의 소외가 됐었잖아요. 마음의 상처들이 있는데 갑자기 이제 이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네. 기대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고양시나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음. 일단은 도시개발 면적이 너무 넓어서 네, 그렇죠. 이제 그 항상 대체지가 존재하고 막 약간 이런 성격이다 보니까 네. 뭐 소외됐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엄밀히 말하면 고양시도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2015년 상승세 엄청났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덕양구 상승은 신축이 주도했었잖아요. 그렇죠. 워낙 네. 또 새 아파트가 많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많죠. 저는 일산 동구, 일산 서구도 그냥 신축 들어가면은 네. 지금 이미 일산 서구에서 킨텍스 일대는 거기는 넘사벽 됐어요. 거기 네, 그러니까 아까 저희게 다 연결되는 건데 입지 가치와 상품 가치로 얘기하는데 네. 이 입지 가치가 원래 있었던 동네에서 상품 가치가 추가된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시세가 나오게 되는 건데 그렇죠. 네. 그래서 고양시 역시 입지 가치가 전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상품 가치를 얹을 만한 대상이 없었던 거지. 들어가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뭐 상승장에 동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플러스 요인이 있다. 네. 네. 아니면 좀 방송 듣고 계신 분들한테 네. 조금이라도 뭐 조금 북한 질문 나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마지막으로 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대형 평형 아파트를 투자하라는 네. 말이 나왔어요. 그거는 요즘도 하는 말이고 그 메시지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2000년도 중반에 대세 상승할 때 대형 아파트들이 많이 올랐다가 네. 많이 빠졌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중소형들만 좀 투자를 많이 하셨고 중소형 수요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대형 아파트 그 모든 대형을 다 투자하라는 말씀은 아니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대형 아파트를 좀 좋게 보는 이유는 아까 일부랑 약간 연결되는 건데요. 그렇죠. 투자를 내년에 생각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네. 다주택자가 안 되기로 결심하실 분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본인이 뭐 1주택 살고 계신데 여윳돈이 생겨서 뭐 아파트를 좀 투자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 뭐 규제도 많고 양도세도 이제 뭐 이렇게 내면 차태고포 때면 뭐 남는 것도 없구나. 그럼 차라리 그냥 더 좋은 입지로 가든가 아니면은 뭐 평수를 키워볼까 이렇게 해서 갑자기 그 투자 수요가 자가실수요 대형으로 올라간다고 전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가구 1주택 전략으로 이렇게. 네, 1가구 1주택으로. 네, 그 소위 진짜 정말 똘똘한 채 선택할 만한 시대인 것 같아요. 네. 종전에는 뭐 무늬만 똘똘한 채였지. 그냥 다주택 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혜택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죠.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 진짜 똘똘한 채가 되면은 원래 대형평 실수요가 좀 잠잠했다고 생각한다면 갑자기 다주택 수요에서 일부가 넘어오면서 그 이쪽 실수요가 좀 올라가니까 네네. 그래서 대형평 선호도가 좀 높아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제가 뭐 서울이 한 8% 하락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 대형평은 이제 좀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네네. 하락 중에서도 네. 하락 중에 네. 상승. 네. 야. 근데 이게 모든 입지가 다 그런 거예요? 아니면 좀 그런 입지가 될 만한 입지만 그럴까요? 뭐랄까 그거와 함께 제가 이제 하는 얘기가 그 대형평이 이제 희소한 지역.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수지구도 서울 세력권이긴 하죠. 네. 용인 수지구 역시 서울 세력권이긴 한데 네. 이런 지역에서는 대형평 공급이 정말 너무 많았어요. 예, 그렇죠. 정말 2000년도 7, 8년도에 네, 엄청 거의 높았죠. 뭐 대형평 밀어내면서 브랜드야, 엄청나게 대형평을 지었거든요. 네. 근데 그냥 이제 통상적인 제가 말한 서울 세력권 내에서는 네. 뭐 분당을 포함해서요. 네. 네, 그냥 대형평 거의 예외 없이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 세력권. 네네. 구축도 가능해요? 구축도. 그 10년 차 넘은 아파트, 20년 차 된 아파트들도. 10년 차, 20년 차. 새 아파트의 네. 대형은 당연히 새 아파트 네. 대형일수록 오래된 대형들이잖아요. 이건 또 반복인데 입지 가치와 상품 가치인데 상품 가치가 좀 높은 대형이 상승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네, 입지 가치만 있다면 이제 상품성에서 큰 차별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어렵고 민감하고 디테일한 질문들을 많이 드렸는데 다 100% 속 시원하게 다 뭔가 저 말씀 마성님의 주셨습니다. 아바타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네. 이제 세상을 이용과 이렇게 2시간 동안 독다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그냥 영광인 것 같고요. 저 뺏기 못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네. 이 방송 듣으시는 분들한테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2019년도 부동산 시장 굉장히 좀 혼란하고 좀 다 갈피 못 잡고 계실 텐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거기에는 가장 적합한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또 이렇게 좀 어려운 또 부동산 이슈가 있을 때마다 모셔서 좀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이분이 굉장히 글을 많이 쓰고 또 책도 많이 내시거든요. 그래서 글을 꼬박꼬박 챙겨보시고요. 책 나오면 무조건 사서 보세요. 왜냐하면 이전에 나오지 않았던 얘기들을 다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분명히 향후 시장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빠숑의 세상 답사기.